평일 오전의 병원은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연신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몸 전체에 기운이 빠진 듯 축 늘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데스크 쪽으로 가서 진료 접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웃으며 맞이해 주셨지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오묘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오늘도 팔은 가리고 오셨네요. 네, 죄송해요, 선생님. 환자분이 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프면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 병원인데. 그런데 벌써 이번 달에만 3번째 내원이시네요. 일단 부위 좀 볼게요. 3번째 내원이라는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의사 선생님께 팔을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얇디 얇은 팔에는 여기저기 얼룩덜룩한 멍자국들이 있었어요. 늙은 나이에 생기는 멍자국은 건강의 적신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멍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어머니가 의문의 멍자국을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몸과 마음에 푸른빛 멍자국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을 넘긴 평범한 엄마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고 슬아의 2 아들을 홀로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다행히 2 아들은 별탈 없이 무난하게 성장해줬고, 또 스스로 밥벌이까지 잘하면서 각자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커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니 그것만큼 든든하고 행복한 일도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큰아들 내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분가를 하지 않고 저희 집에 합가를 해서 함께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집을 나가지 않고 같이 살겠다는 큰아들 내외를 보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혼을 즐겨야 할 애들인데 제가 있으면 불편해서 편하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너희들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 너희들 신혼이고 나중에는 아이까지 낳아서 키워야 할 텐데 내가 있으면 너희가 많이 불편할 것 같네. 그러지 말고 그냥 따로 나가 살아. 근처에 좋은 아파트도 많은데. 어머님,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도련님도 결혼해서 분가하셨는데 저희까지 나가면 어머님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외로워하시는 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휴직 기간이기도 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머님 옆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외로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사셔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들이 분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아들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해서 갈등을 빚는 건 정말 흔하게 본 광경이지만,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큰아들 내외는 제가 거절의사를 보여도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됐어요. 처음 큰 며느리는 제게 참 잘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쌀을 씻어서 밥을 안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은 제가 하겠다고 아무리 뜯어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죠. 예,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둬. 아니에요, 어머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랬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앉아만 계세요. 말로는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뭐든지 알아서 척척하는 큰 며느리가 참 예뻐 보이더군요.
이런 큰아들 내외를 보면서 작은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제게 못내 미안해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에 와서 큰 며느리가 행동하는 걸 보고 작은 아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형님이랑 형수님은 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저희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조금 부끄럽네요. 아니야,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희 바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명절 때나마 얼굴 보여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러니까 죄송하네 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해외 출장도 잦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안부 연락조차 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은 합가를 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휴직 중이던 큰 며느리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됐고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날이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밥도 먹지 않고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대화 소리 하나에도 엄청나게 나를 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했죠.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예민한데 목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골이 막 울리는 것 같아요. 어머, 그랬구나.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네. 조심할게.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려니 기분 탓이려니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민해져 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화가 난다기 보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보다. 회사를 쉬다가 출근을 한 것이니 예민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나중엔 주에 3번 이상은 꼭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퇴근하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붙잡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가. 너 혹시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요즘 들어 술도 자주 마시러 다니는 것 같고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편하게 털어놓아도 된다.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 없어요.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 무슨 일 없다니까요? 당사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들어가서 좀 쉴게요. 저는 순전히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어본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가 갑자기 저렇게 행동을 하면 신경이 쓰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신경도 쓰지 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니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괜히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더니 느닷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반찬 만드실 때 간 보셨어요? 응, 당연히 봤지. 왜? 뭐 문제 있니? 아니요. 반찬이 평소에 비해 좀 짜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여보, 당신은 먹을만해? 내 입이 이상한 건가? 아니, 나도 아까부터 좀 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머니, 이거 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항상 반찬을 만들 때면 아들과 며느리의 입맛에 최대한 맞춰서 만드는 편이었는데 대뜸 짜다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거기에 덧붙인 큰 아들의 장난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나 보네.
원래 늙으면 짠 것도 짜다고 못 느끼고 단 것도 달다고 못 느끼신다던데. 어머니, 나중엔 착각해서 반찬에 설탕 들이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휴, 당신도 참. 무슨 그런 살벌한 농담을 해. 어머님이 그런 걸 헷갈리실 분이야? 이번 한 번 실수하신 거 가지고 너무 갔다, 당신. 내가 너무 갔나? 어머니, 농담인 거 아시죠? 아무렇지 않게 농담이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큰 아들의 행동에 저는 순간 맥이 탁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 큰 며느리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반찬 간 좀 잘 보세요. 입맛이 무뎌지신 거면 차라리 직접 만들지 마시고 반찬 가게에서 사서 드시던지요. 입맛만 다 버렸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제가 정말 똑바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큰 며느리는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만 갔어요. 큰 아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제게 잘하는 척을 하고 저를 위하는 좋은 며느리인 척을 했으니 막 나가는 행동이 고쳐질 리 만무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술을 잔뜩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곧장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세상에, 얘,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 몸도 못 가누는 것 봐. 괜찮니?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한데 섞여 올라오는 바람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가정도 있는 데다가 시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도저히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큰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서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며느리는 잡힌 팔이 아팠는지 제게 큰 소리로 역정을 냈어요. 어머님, 아파요. 왜 이렇게 세게 잡으세요? 교양 있게 말로 하세요, 말로. 아가, 너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줬다는 생각이 안 드니?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 안 들어. 툭 하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그런 거 없다면서 대답도 안 하고 너 이렇게 계속 제멋대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아범이랑 같이 나가 살아. 나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어머님께 일일이 보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아니고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대화하기 싫어요. 방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큰 며느리는 대화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확 밀치며 제 팔을 꼬집고 비틀었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황스러워 쳐다본 큰 며느리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자 며느리는 저를 한참 째려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 동안 뒤척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거울을 보며 꼬집힌 곳을 살펴보는데 얼마나 세게 꼬집은 건지 푸르딩딩한 멍이 들어있더군요. 그 멍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괜히 며느리를 귀찮게 한 걸까? 나는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런 것뿐인데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제 이 일은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더욱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더 괴로워졌죠. 그 일이 있은 후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큰 아들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용기 내어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아들은 저와 며느리가 어떤 관계인지 또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턱이 없었기에 이제는 큰 아들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야근을 하고 들어온 큰 아들을 조심스럽게 거실로 불러냈어요. 예, 너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와서 많이 피곤한데 혹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얼른 앉아봐. 큰 아들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고 저는 큰 아들에게 제 멍든 팔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멍 어디서 들어온 멍인 줄 아니?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셨어요? 조심 좀 하시지. 아니, 어디 부딪힌 거면 내가 너한테 굳이 뭐하러 보여주겠어. 이거 네 와이프가 만든 거야. 내 팔을 아주 세게 꼬집어서 생긴 멍이라고. 어휴, 말하면서도 마음이 착잡하다. 솔직히 저는 멍을 보여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큰 아들이 화라도 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10달 동안 제 배 아파가며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들의 반응은 더없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집사람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냥 실수로 그런 거겠죠. 뭐 긁히거나 까진 것도 아니고 피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연고 사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뭐, 너는 네 마누라가 엄마를 꼬집었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멍이 들었다는데, 그렇게 태평한 말이 나오니? 엄마는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집사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또 왜 그랬냐 실수냐 고의냐 이런 거 따지면 저도 피곤해진다고요. 그냥 실수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다음에는 안 그러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절망감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이건 실수가 아니야. 누가 실수로 사람 피부를 꼬집어서 멍이 들게 만드니?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니까. 하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이런 문제로 제발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신경질을 내고 폭력을 쓰는 것보다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의 외면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거든요. 아들들과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떠나지 못했던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아들에게 몇 번이나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툭하면 회식을 해야 한다. 야근을 해야 한다. 출장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큰 며느리는 제가 큰 아들에게 본인이 팔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더욱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면 일부러 늦장을 부리면서 제게 아침상을 차리게 하고 겨우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 밥을 뒤적거리며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밥 반찬이 형편없어요?
편의점 도시락도 이것보다는 낫겠어요. 이걸 먹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저 그냥 안 먹고 편의점에서 사 먹던지 할게요. 고기 반찬도 없고, 이게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나중에는 손이 떨려 음식을 준비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고기 반찬을 해줘도 구구절절 불평만 늘어놓던 큰 며느리는 어느 날부턴가 제게 아침밥을 차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낫겠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느 주말은 방 청소를 하던 제게 다가와서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여기 거실 소파 밑이랑 부엌 식탁 아래에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청소하시는 거 맞아요? 저 시력 엄청 좋아요, 어머님.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도 다 볼 수 있어요. 청소 좀 대충 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해주세요. 먼지 다 들이마셔야 하잖아요. 환기도 좀 시키시고요. 공기 탁한 것 좀 봐. 큰 며느리의 시덥잖은 간섭과 언성이 높아질수록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온 날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회사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으니 큰 며느리는 사람 좋은 웃음을 띠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회사 사람들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아, 여기는 저희 팀 팀원들이에요. 다들 인사해. 우리 시어머님이셔. 나한테 엄청 잘해주신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늦은 밤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놀라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어서들 와요.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겨우 웃으며 며느리 회사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큰 며느리가 쓰고 있는 방으로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갔고 며느리는 제게 슬쩍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오늘 아범은 일 때문에 새벽 늦게서 들어온다고 했고, 저희는 저희끼리 음식 시켜 먹을 테니까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이왕 손님이 오셨는데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음식을. 아니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잠자코 계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직장 사람들 집에 데리고 온 거는 아범한테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세요. 눈을 희번득거리며 말하는 큰 며느리의 말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더군요. 그날 저는 소음이 조금은 줄어든 늦은 새벽에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행동은 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더욱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컵을 깬 적이 있었는데 파편을 줍다가 손을 베인 저를 보면서 큰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휴,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어머님, 이거 저희 방에 있던 접시인데 제가 모르고 계속 두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접시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접시였는데 떨어지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설거지를 부탁할 거면 싱크대에 놔두던가 아니면 식탁 위에 올려두든가 할 것이지. 이걸 왜 일부러 떨어뜨려? 어머, 실수예요, 실수. 손이 미끄러진 거라고요. 접시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깨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깨진 접시들 파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괜히 발에 찔리면 낭패니까. 눈 하나 깜짝 않고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저보고 청소나 열심히 하라며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와 둘이 있을 땐 한없이 저를 막대하던 며느리는 큰아들 앞에선 완전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난데없이 안마를 해주겠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본인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기도 하고 말이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제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며느리 잘 만나서 호강하시네. 봐봐요. 어머니한테 막 대할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에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둔 게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잘 만난 거지.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 어디에도 없어.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다고. 앞으로 어머님께 더 잘해드릴 거야. 저들끼리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면적인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기로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화병이 날 것도 같았고 큰 아들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 날 저는 자주 놀러 가던 경로당에 들러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들어준 친구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미련하게 그런 걸 꾹 참고 살았니? 그냥 한바탕 뒤집어 엎어버리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영악하게 구는 애들이 꼭 있다니까. 어휴, 답답해 죽겠네 정말. 금자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긴. 네 며느리는 그게 본성이야 본성. 처음에는 여시같이 행동했다가 시간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 예, 내가 잘 아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한번 해볼래? 완전히 효과는 직방일 거야. 친구는 본인이 잘 아는 방법이 있다며 제게 카메라를 이용해 며느리의 실체를 촬영하는 방법을 권해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거기에다가 녹화를 하라는 것이었죠. 친구의 말을 듣고서 머릿속에 뭔가 번쩍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왜 진작에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곧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서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틈을 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를 꼬박 녹화한 다음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적나라한 실체를 큰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너 이거 보이니? 이틀 동안 내가 그대로 녹화한 영상들이야. 나를 밀치고 나한테 폭언을 내뱉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느냐고. 이게 실체야. 앞에서 어머니랑 잘 지낸다. 우리 어머님이 짱이다. 이러는 건 다 가식이고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밀치고 험한 말을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그 모습을 꾹 참아왔고 어떻게 생각하니? 말을 좀 해봐. 아들은 영상을 본 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잖게 충격을 좀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믿었던 아내가 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막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네, 잘 봤어요. 그런데 이거 어머니가 일부러 자극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찍어서 저한테 이간질 할 목적으로요. 뭐라고? 저희 집사람이 대체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이런 유치한 행동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집사람한테 불만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말씀을 하시던지요. 자식한테 영상을 촬영해서 이간질을 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제게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안에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딸처럼 가깝게 지냈던 교회 권사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저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이제는 숨을 좀 쉬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은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어요. 며느님이 막 대하고 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집사님 행복해질 수 있게 도울게요. 권사님의 그 따뜻한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큰 아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말이죠. 권사님은 그날 근처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전문 상담사분과 함께 며느리의 행동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저는 이미 카메라로 이틀치 영상을 녹화했지만 상담사분은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틀치 영상들도 좋지만 며느님이랑 같이 함께하는 일상 전체를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모습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드님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신 거면 이제 며느님도 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님. 그럼 최대한 들키지 않게끔 조심해서 증거를 수집해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카메라의 존재와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도끼 눈을 뜨면서 저한테 바락바락 대들더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계셨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걸 녹화해서 남편한테 보여줄 생각을 하셨어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 아니니? 너는 끝까지 네가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머님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성질 살살 긁으셨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짜증나는 일투성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제가 난폭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며느리는 이런 말을 하며 마치 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듯 행동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영상 촬영 외에 이런 녹취록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괴롭힘은 나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엉망으로 섞어서 빨면 흰 옷은 색이 물들 수도 있는데 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세탁하신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며느리는 빨래 바구니를 쾅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에 올라온 반찬을 보고도 노골적으로 짜증을 부리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없었나요? 저 이 반찬 안 좋아해요. 특히 땅콩은 알레르기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반찬을 만들어 올리시면 어떡해요? 네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어. 내가 해준 건 어지간하면 다 잘 먹길래 문제 없는 줄 알았지. 진작에 말을 좀 해주지 그랬니? 저는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신 거겠죠?
아니면 저한테 복수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거거나. 이런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면서 며느리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말이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집안을 울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언행, 행동 등 하나도 빠짐없이 들키지 않도록 기록했지만 이런 걸 기록해야만 하는 현실이 착잡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제가 여태까지 촬영해온 영상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에게만 의지하려 했던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작은 아들이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오랜만에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고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만나러 온 작은 아들에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보고 충격받지 말고.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요? 충격받지 말라니. 대체 뭐길래 그러세요, 어머니? 작은 아들은 처음엔 제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마자 표정을 확 굳히더군요. 영상을 보는 내내 둘째 아들의 표정은 풀어질 줄 모르고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큰 며느리가 저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형수님이 정말 어머니한테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왜요?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나도 큰애한테 물어보고 싶다.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지. 원래 너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내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영 답답해서. 그리고 이제는 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냥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형수님이랑 이런 일이 있다고.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런 거 영상으로 다 촬영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작은 아들은 눈물을 닦고 곧장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으로 오라고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며느리도 카페에 도착했고 여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됐어요. 작은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제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저희한테 말을 하시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을 텐데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려요. 그동안 이걸 어떻게 다 참으셨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 하지만 모든 걸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갈 뿐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너희한테도 용기 내서 말한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곁에 저희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이 덮어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아들 내외는 저와 함께 노인보호센터를 다시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상담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촬영한 영상과 녹취록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힘드셨을 텐데 영상도 촬영하시고 녹음도 충분히 해두시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상담사님의 고생하셨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내외는 큰 아들 내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인보호센터의 도움을 통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속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내외와 경찰관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조사를 할 것이 있다고 말하자 그 시간에 집에 있던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무슨 조사요?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세요? 피해자분께서 신고를 하셔서요. 그리고 저희가 집안을 뒤집어 엎길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찾아온 것뿐인데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누구고 뭘로 신고한 건데요? 그거 말해주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성민이 너는 여기 왜 왔어? 재수 씨도 볼일 있어요? 볼일? 그래, 볼일 있지. 어머니를 밀치고 때리고 거기에다가 폭언까지 하고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 도련님 말 참 웃기게 한다. 증거 있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요? 증거요? 증거야 아주 차고 넘치죠. 원하신다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큰며느리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작은 아들이 내민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본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큰며느리는 조용히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결정하며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옆에서 이 상황을 조용히 보고 있었던 제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머니한테 그냥 단순히 화풀이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어머니, 얼른 경찰들한테 가서 말하세요. 오해였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형, 제발 정신 좀 차려. 대체 왜 이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맞는 거야. 형수님이 행동한 건 화풀이가 아니라 고의였다고. 성화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구나. 내가 집을 떠나는 게 훨씬 속 편한 일이겠다. 그렇게 좋아하는 네 마누라랑 둘이 같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거라. 저는 그렇게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지긋지긋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작은아들 내외의 도움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작은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본인들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지만 도움을 받은 것도 모자라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 정중히 거절하고 보호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서로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더한 상처를 받고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난 구석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호사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곳은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가족에게 들으면 안 될 말을 들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며느리에게 험한 일을 당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다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보듬어가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별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징징거린 건 아닌가. 내 스스로가 나약해서
이겨내지 못한 건 아닌가 하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서로가 느끼는 상처의 깊이는 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겪은 일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맞고 또 선생님은 보호받아야 하는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미술 치료와 요가 수업을 통해 잔뜩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상담사 선생님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된 저는 작은 아들이 마련해 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과는 많이 떨어진 곳이었지만 바로 옆이 작은 아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뜬금없이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며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 오기도 했죠. 아이고, 이런 건 너희끼리 먹지 굳이 나하고 먹겠다고 들고 왔어. 어머님, 뭘 모르시는구나. 맛있는 음식은 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라잖아요. 이거 딱 사자마자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죠. 이렇게 제게 한없이 살갑게 대하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 덕분에 저희 마음에도 새로운 싹이 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산다는 거구나. 여태까지 나는 많이 억눌려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사 온 이후로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세요? 하는 말에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대체 누군가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있던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 아들이었어요.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찾아온 건가 싶었죠.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곧바로 문을 닫아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큰 아들이 무릎을 털썩 꿇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큰 아들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 아무리 꼴보기 싫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온 큰 아들은 다시 한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모른 척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알았는데 외면했어요. 어머니가 예민하다고 말한 것도 아내 편을 든 것도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자란 아들이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하니? 나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다. 그런데 너는 그때 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되려 나를 탓하기 바빴잖아. 안 그러니? 저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큰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어서 성민이한테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면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어제 알려주더라고요. 성민이 집 근처로 이사하셨다고. 주소를 받고 찾아와야지 하고 마음먹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제가 찾아오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제야 잘못을 깨달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큰아들을 말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어진 듯 싶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깨닫고 사과해줘서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어머니 옆에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게. 하지만 이제 내 말을 믿는다던가, 너에게 무조건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테니 이 부분은 알아두기를 바란다. 큰애는 잘 지내고 있니? 그때 경찰서 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연락도 안 했고. 네.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저희도 대화 많이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왜 그랬는지. 저도 무관심했었고 집사람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신과랑 심리상담센터에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개선되려고 노력한다니. 그건 참 다행이구나. 진작에 알고 상담받으러 다녔음 더 좋았을 텐데. 너도 와이프 잘 챙겨. 네 아빠 사고로 떠나고 나서 느낀 건데 신랑이나 마누라만큼 옆에서 힘되어주는 존재도 없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한 건 두고두고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해. 알겠니? 네, 어머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게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저는 많은 시간이 흘러 큰 아들 내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소통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큰 며느리에게는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잠시나마 머물렀었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의 상처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상처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아팠던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큰 문제들을 극복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저는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쳐갔지만 저는 또 한 번 저희 바람을 하늘에 빌기 위해서 정동진에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매번 수월치는 않습니다. 멀기도 멀고 많은 마음의 짐을 함께 가져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정동진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매번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동진에 다녀오게 되었죠. 그렇게 기차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우연히 반대편 좌석에 앉은 젊은 여자와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조금만 있다가 먹자. 기차에서 내리면 맛있는 사줄 테니 좀 참아. 꼬맹이와 대화를 하는 젊은 엄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꼬마 애기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이었죠.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여자아이들이 전부 내 딸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후 몇 년 동안은 길가에 지나가는 여자아이만 있으면 붙잡고 혹시 내 딸은 아닌지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유독 꼬마 아이에게서 잃어버렸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편에 있는 아이의 젊은 엄마와 눈이 마주쳤죠. 앳된 얼굴이 20대, 많아야 30대 후반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젤리를 한 봉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제가 종종 기운이 빠지고 그럴 때 젤리를 먹고는 해서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예쁜 아이에게 준다면 제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쁠 것 같더군요. 이거 아이 줘요. 아니에요. 뭘 이런 걸.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내 딸 생각도 나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젊은 애기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새삼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정동진에 도착한 저는 천천히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매해 오는 곳이지만 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기야 저도 이곳으로 늘 새해를 혼자라도 맞이하러 오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는 곳에 게시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원을 적어 놓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원을 적었어요. 25년 전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빌고 빌었던, 부디 죽기 전에 반드시 이뤄지길 바랬던 그 소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딸아이를 꼭 찾게 해주세요. 저는 이 소원을 적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히 내용을 적으니 한 10분은 걸리더군요.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을 적었죠.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25년 전 그날 널 잃어버렸으면 안 됐어.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너를 내가 어떻게 잊었는지. 난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봤으면.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후회와 속죄로 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세상과 작별을 하면서도 끝끝내 딸의 얼굴을 못 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75이 되면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렇게 차분히 제 바람을 쪽지에 적어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바람들이 게시판에는 빼곡히 포스트잇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 것은 눈에 띄지도 않더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바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바쁜 것일지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소원은 죽기 전에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 마지막 소원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해가 참으로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었지만 저는 홀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 노인네가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참았죠.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애기 엄마더군요. 아침 햇살이 비춰서 그런지 참으로 곱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기 엄마가 딸아이를 안고서 하염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붉은 햇살보다도 더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이 보였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애기 엄마에게 말했죠.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노인네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아프기라도 해요. 제가 말을 하자 애기 엄마가 잠시 딸아이를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마도 애아빠인 모양입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애기 아빠도 뭔가 하염없이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기 아빠도 울먹이는 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기 엄마가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애기 엄마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껴안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75년의 살 모든 순간을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엄마 맞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라니. 내가 잃어버렸던 그 딸이라고? 저는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휘몰아치는데 뭔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너, 미선이니? 저는 4살 박이 딸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지난 25년간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나 옛날 이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엄마 맞죠? 애기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절 끌어안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을 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아닐까봐, 혹시나 또 내 딸이 아니면 정말 전 여기에서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나요? 저는 애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달고나 들고 있던 거 기억나요? 엄마가 달고나 그거 사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맞았습니다. 당시 우리 딸에게 저는 달고나를 사줬었죠. 그리고 딸아이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 있던 지인의 가게에 제가 돈을 빌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사정사정해서 돈을 꿔야 했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그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깐 10분이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지인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100만 원이란 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딸이 사라졌었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시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그 시장 골목마다 미선이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숨이 막혀서 그대로 혼절을 해버렸죠. 일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와 있었는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찾아볼 테니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남편은 직장도 빼고 딸아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링게를 빼고 저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죄를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그래. 죽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고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았더군요. 그래도 계속해서 딸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만났습니다. 당신은 쉬고 있으라니까. 그러다가 정말 쓰러져. 저는 남편의 말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딸을 찾으러 갔고, 저 역시 그대로 또 움직였습니다. 딸은 어디로 갔는지 아예 보이질 않았죠. 그 다음부터의 세월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전단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리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직장을 관두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용달차 하나를 사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일거리를 일주일에 2~3번씩 했고, 그 외 시간은 딸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초기에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어디 부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본 것 같다. 충주 어디에서 길에서 울고 있는 애를 봤다. 노량진에서 껌을 파는 여자아이를 봤다. 온갖 제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그런 제보들을 따라서 남편과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딸을 찾아다녔죠. 어떤 날은 온갖 험한 꼴을 당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희 돈을 노리고 거짓된 정보로 어디론가 유인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보니 깡패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급하게 도망쳐서 용달차를 타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애들 사창가에 팔아요. 애들 좋아하는 미친놈들이 있거든. 아니야. 요즘에 그 섬에다가 애들 판다고 하더라고. 섬에 팔면 노예로 기르다가 나중에는 애나 낳고 그렇게 사는 거지. 저기 그 섬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온갖 이야기들은 저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 한참이 되었지만 진척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몇 번이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리저리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죠.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다 흥신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누구든지 사람만 있으면 다 찾아준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착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흥신소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몇 개월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그날의 단서들 몇 가지가 있다면서 제게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누군가 데려갔다. 입니다. 흥신소에서는 당시 저희 부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찾았던 점, 그리고 4살 아이의 발걸음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넓은 시장이었다는 점에서 아이는 당시에 시장을 나갔을 것이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울고 있던 아이를 봤다는 일부 시장 바깥쪽 상인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시 시장 안에서만 찾았지 그 근방의 상인들까지는 조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탐정에 따르면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는 최소한 머릿속에 그려볼 수라도 있었어. 그나마 실마리라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준다고 했지만 탐정은 실마리가 없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실마리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가족의 사연이 전국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방송사 PD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 사연을 방송에 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방송국 PD는 저희 남편과 저희 삶을 며칠간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삶은 단순했습니다. 저나 남편이 시간이 나면 소일거리를 조금씩 하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딸아이의 흔적을 찾으러 전국의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찾아 나섰던 것이 방송국에서 잠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제보가 조금이라도 더 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뉴스에도 제보를 해보고 해봤지만 딱히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송국에 방송이 나간 뒤로 다양한 제보들을 전달해 줬는데 참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가 벌써 5년, 6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딸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딸아이를 찾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제는 좀 놓자고요.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현실을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쓰레기 투성이었습니다. 전단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방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만큼 딸아이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얼굴을 보니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관리도 되지 않은 얼굴은 거의 검은 색에 가까운 색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매번 어딘가 아프다며 힘들어 했었는데 남편도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며 딸아이를 찾는 데만 신경을 썼기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현실을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느껴졌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헤아릴 수 없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살았다면 아마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죄악이니까요. 딸아이를 잃고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이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도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죄를 지은 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늘어난 남편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니까요. 남편도 고아로 자라서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겨우 가족을 만들었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죠. 그러니 이제라도 남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일도 나가고 머리도 새롭게 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물론 정상으로 돌아간 척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폐인처럼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남편은 실제로 몸이 많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압도 높았고 당뇨까지 왔더군요. 남편은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제야 좀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사고 그것을 남편을 위해서 다려서 먹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뿐이더군요.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거나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더욱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에 돌아다니는 일들은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니라 제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아이를 찾고는 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일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게 생활은 정상화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상인 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우리 부부는 늘 싸늘한 공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TV를 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해도 금방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 딸아이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했으나 사실상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당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뉴스를 보는 일도 줄어들었고 혹여나 울리는 전화벨에 불이 나게 뛰어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부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게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을 무렵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에 어떻게든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소일거리라도 어떻게든 하면서 회사에서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복통에 시달려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여간에서는 아프다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에게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찾아갔는데 남편의 얼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남편은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마도 별일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남편의 담당이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위에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빠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것은 아직 사진으로만 관찰이 된 것이야 실제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에 힘이 툭 하고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고통에서 그나마 조금씩 새로운 삶을 다시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 떠나버린다면 저도 같이 죽을 것이란 생각을 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몸 관리를 했길래 암이에요. 저는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말했죠. 아직 결과도 안 나왔구만. 거참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하셨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 말이야, 내가 혹여라도 안 좋아지면은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들 못 들어줄까 싶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라도 우리 딸 꼭 찾아볼 테니까 당신은 이제 딸은 잊고 살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제발 좀 죄책감 내려놓고 살아. 그거 당신 잘못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왈칵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좋은 사람이었던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3개월 가량은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만 먹어도 토악질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뭘 하고 싶어도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통 뭘 제대로 할 수도 없었기에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기로요. 그리고 남편이 없이고 꿋꿋이 살아가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몸을 움직이고 TV를 틀고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그때 이후로 조금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청소일 등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일거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미친 것 같더군요.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제 몸 체력 떨어진다고 운동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잘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 무조건 지킬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혹여나 죽기 전에라도 딸을 만날 수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 건강해서 오래 살아서 기어코 한 번이라도 더 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몸이 정상화가 되자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 그릇 닦기 등을 해나가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TV를 무심히 보는데 새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동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곳에 간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매해 새해가 찾아올 때마다 홀로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한참 이동해야 했지만 저는 끝끝내 정동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 5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계속해서 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매해 정동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렸죠. 하늘에 간 남편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딸아이도 어디선가 건강히 잘 살고 있기를요. 이제는 딸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 같은 건 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건 욕심일 것 같았습니다. 욕심을 내면 신도 그 소원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동진으로 오는 올해 저는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적이 이뤄진 셈입니다. 하늘이 끝내 제 소원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저는 뚫어져라 그것이 무엇인지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목걸이였습니다. 빛이 다 바래져서 검은색 빛이 탁하게 나는 그런 목걸이였는데 저는 그 순간 머리에 띵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저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목걸이 맞지? 나 이거 엄마가 하고 다니는 게 예뻐서. 나 그날도 엄마 서랍 위에 있던 거, 이거 그날도 가지고 나갔어. 저는 그제야 오래전 제가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디 금은방 같은 데서 산 것도 아니었고 어디 길거리에서 보다가 산 목걸이였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당시에도 저렴하게 샀던 금색 칠이 되었던 목걸이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무척이나 이 목걸이를 좋아했었죠. 어른 목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 하고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딸아이는 종종 이 목걸이를 행운의 부적처럼 들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진짜 내 딸이었어. 저는 그녀의 볼을 부여잡았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내 딸이지만 정말 내 딸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은 채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그냥 딸과 저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가슴에 피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숨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딸아이를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평생 몸속 깊이 자리를 잡았던 그 한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을 짓눌러 오던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잃었다는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짓눌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떠나기 전에 하늘에서라도 꼭 딸을 찾아주겠다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마도 하늘에서 딱한 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그 말만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희 모녀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모였지만 저는 그런 것 따위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붙들어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어떤 아줌마가 날 데려갔어. 엄마.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너무 정신없이 운 나머지 거의 일어서질 못했고 급하게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의 등에 엎혀서 근처 응급실로 갔죠. 그리고 진정이 된 이후에야 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딸 미선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딸아이에게 접근해서는 그 여자는 사탕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잠깐 저기 가면 사탕만 있는데 엄마들에게 같이 다녀올래? 그때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딸을 안고 그 여자는 시장을 벗어났다고 하죠. 그 사람에게는 일행이 있었는데 딸을 그대로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어디인지도 모를 곳까지 간 뒤에 완전히 시골 같은 곳에 딸을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백천대낮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딸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더군요. 아이들 몇 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꼬질꼬질한 상태였고 뭔가 인신매매를 하는 집단이었던 것 같다고 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고요. 아마도 인신매매나 그런 걸 하는 범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의 사람들이 살지 않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 가둬놨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기만 하더라도 엄청 때렸어요. 저도 몇 번을 맞았어요. 딸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가둔 아이들은 폭력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관리를 했는데 울거나 혹은 오줌을 싸거나 그러면 발길질부터 날아왔다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곳에서 2년 가까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몇몇 아이들은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어디로 팔아라. 저 아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집단은 나눴다고 합니다. 다만 운이 좋게도 딸아이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었는데 그때 끌려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소름이 끼친다고 딸아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 놈들이 방심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망을 보던 남자가 낮술을 하고 옆방에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를 워낙 크게 골아서 옆방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 갇힌 지 대략 2년쯤 되었던 시점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그날은 문단속이 안 되어 있었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몰래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막 도망을 갔다고 했죠. 딸아이는 마을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의 사람들에게 들키면 혹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잡아올까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도망쳤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마을 쪽으로 갔다가 다 잡혀온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도망쳤던 아이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까이 있는 집에 살던 노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노인은 도와주는 척 아이들을 다른 방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당들이 이후에 연락을 받고 온 것인지 다시 아이들을 이곳에 납치해서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까닭에 우리 딸 같은 경우 산으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한 이틀 정도를 보냈다고 했죠. 어른도 그 힘든 산길을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법한 아이가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당시의 계절이 여름이었고 저체온증 같은 것이 오지는 않았던 것이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가다가 개울이 있으면 그 물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풀잎을 뜯어 먹기도 했었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과 그토록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그렇게 산을 넘다가 한 작은 마을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도저히 이곳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워낙 험한 일을 겪다 보니 걱정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배고픔은 그런 걱정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미친 듯이 훔쳐 먹었어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각이 되고 말았다고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딸아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자초지정을 듣더니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던 딸아이는 엄청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체국 직원이 찾아왔는데 딸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체국 직원은 딸을 보육기관에
연락해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육기관과 연락이 닿았고, 보육기관에서는 딸아이의 신상을 찾아보는 것 같았지만, 딱히 단서가 없었고, 워낙 어릴 때 딸아이가 실종이 되었기에 기억하는 지명들이 없어서 고향도 짐작을 못했다고 합니다. 인상착의 등으로 문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당시 딸아이는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다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는 것도 불가능했었다고 하죠. 물론 딸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보육기관의 직원들은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이야 세월이 좋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정말 실종되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한 해 2만 7천 건 이상의 실종 아동이 발생하죠. 그 중에 무려 27명은 1년 이상 실종된 장기 실종 아동들입니다. 지금처럼 첨단의 시대를 달리는 시기에도 찾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인신매매범들이 있었고, 온갖 범죄가 많았던 시절에는 실종되는 아동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납치범들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에야 워낙 치안이 좋아져서 그런 일들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안 읽어본 서적이 없고 안 본 연구자료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는지를요. 기차에서 마주칠 때만 하더라도 서로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겹쳐서 마주쳤지만 알아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딸아이가 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쪽지를 쓰고 소원 게시판에 쪽지를 붙이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자기도 가족과 놀러 온 김에 소원을 같이 붙이려고 그곳에 가서 쪽지를 붙이려고 봤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아이에 대한 신상과 언제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또한 당시 정황 및 사건 개요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전단지를 품에 들고 다니기도 했고, 또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도록 딸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소원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쓸 때도 저도 모르게 달달 외운 내용들을 가득 써내려갔죠. 물론 작은 포스트잇에 그걸 다 쓰기란 어려웠지만 그래도 깨알 같은 글씨로 2장에 걸쳐서 쓰고 연락처까지 남겼습니다. 혹시나 모를까 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딸아이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기억하지 못했던 기억들까지 생생하게 살아났다고 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달고나를 사주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밝은 노란색 상의와 하늘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특히 옷에 대한 부분은 자기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 납치범들이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아마도 인상착의를 숨기려고 했던 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제 쪽지를 본 순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노란색과 하늘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목걸이이기도 했죠. 물론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딸이 실제로 맞는지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황상 모든 것이 맞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DNA 검사를 하기로 했죠.
혹여나 그 아이의 기억이 다른 아이들의 상황과 겹쳐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딸아이를 잃고 나서 아동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정보입니다. 딸아이의 동선을 조금이라도 파악해보고자 아동심리학까지 공부를 했었죠. 눈앞에서 본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인지를 한다던가 혹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또 충격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격을 받으면서 기억과 정신이 왜곡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른 이의 딸이라면 우연히 그 목걸이를 넘겨받거나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는 딸이라면 혹은 정말로 그렇다면 그의 부모님을 찾아줘야겠죠. 저와 같은 일을 겪을 누군가를 위해서요. 저는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렸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DNA 검사를 하는 며칠을 못 기다릴까 싶었죠. 하지만 그 며칠이 몇 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DNA 검사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지를 받아드는 순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9.99% 친자일 확률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평생의 한이 드디어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은 지방의 한 수목장을 하는 공원입니다. 남편은 항상 고향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에 남편이 좋아하는 곳에 묻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곳에 남편을 모셨습니다. 딸아이가 그곳에서 한참을 울더군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요. 다만 그나마 찾은 가족인데 돌아가셨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주가 지나 그제야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이나 법률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었던 그의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딸아이는 법학과를 나와서 법률사무소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딸이 무사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에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에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딸은 보육원에 가서 그때 당시 인신매매범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측에서 신고를 했었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딸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간 곳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사람들이 살던 흔적은 있었고 아이들의 옷가지도 있었지만 누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이들이 도망친 그날 범인들은 어디론가 잠적을 감추지 않았나 이야기를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딸아이도 매년 정동진을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동진을 찾은 지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9년, 10년쯤 되는데 딸아이도 지난 7년 정도 동안 매년 정동진에 왔다고 해요. 소원을 빌고 가족을 찾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찾았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는 더 일찍 만날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죠. 반드시 만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세상에게 감사하고 누군지 모를 하늘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면서 반드시 딸을 찾아주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을 지켜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리고 딸아이는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늦게 결혼하는 추세지만 자신은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어렸을 때 잃은 아픔이 컸고 그것이 굉장히 무섭고 서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만나보니 번듯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44살짜리 손녀도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딱 어린 시절의 딸을 똑 닮은 모습이었죠. 저는 2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딸의 어여쁜 얼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딸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딸이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주위를 꼼꼼히 살피면서 걷습니다. 이제는 작은 위험 하나도 조심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불의의 사고나 혹은 불상사로 인해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딸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사줄 겁니다. 평생 못 해줬던 것들을 다 해줄 생각이죠. 물론 딸아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네가 모실 테니 좀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에게 부담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한 딸아이에게 저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남편은 자가가 있었기에 이것을 딸에게 넘겨줄 생각입니다. 물론 외곽지에 있는 거라 얼마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라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딸아이는 반대를 하더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엄마 평생 못 누린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요. 참으로 착한 딸입니다. 저는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올해 신년이 되어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간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 있는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활기차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시도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반성을 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 나아갔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제 사연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원하시는 소망 부디 이루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과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